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고 또 강성도 강성이지만은 정치에도 손을 뻗치고 심지어 간첩단까지 연루돼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조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 지금 보통 노조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모인 이익 집단 아니냐. 근데 왜 우리나라의 노조들은 이렇게 정치적이냐 넘어서서 정치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간첩단 사건까지 나오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저기 남태평양에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남미 대륙 에콰도르로부터 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고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동식물들이 다 이상하게 진화를 하거든요. 독특하게 진행을 한 거죠. 북한도 굉장히 기괴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왜? 북한도요, 보면 삼면이 바다로 딱 그냥, 그러니까 두 면이 바다고, 그 다음에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또 전체적인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인민의 입장에서는 이 체제가 견디기 힘들면요, 달아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맞습니다. 달아날 데가 없어.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냥 국가의 어떤 이 폭압이 엄청나게 세져 가지고 그 나라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 노동조합도요. 원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사용자가 원래 이제 견제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용자와 노동조합 전체에 대해서는 시장이 견제자인데 네. 한국은 뭐냐면은 사용자의 손발을 다 묶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은 약자다라고는 전제하에서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와 이익을 강화시켜주는 일들을 쭉 했습니다. 1987년 이후 지금까지 36년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이 견제와 균형 장치들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냥 이 제거를 해버리다 보니까 노조가 기괴하게 진화를 한 거거든요. 이상하게. 예. 이 말이 좀 어렵겠습니다. 이 말이. 아유, 아니 저기요. 예컨대 말입니다. 그 한국에서의 파업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업장을 점거를 합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사용자는요, 대체 인력을 투입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요, 노동조합이 파업이라는 무기가 있다 이거야. 그럼 사용자도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직장 폐쇄하든지 아니면은 그 대체 인력을 갖다가 투입할 수 있는, 그래야 무기가 서로 대등한 거지. 당연한 얘기죠. 근데 한쪽은 칼 들고 휘두르는데 한쪽은 그냥 손발을 갖다가 뭐 묶어버리면요. 그러면은 이 칼든 놈의 어떤 이게 이제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심해지게 되는데 한국은요. 그러니까 노동자 약자다라는 전제하에서 노동자는 계속 보호를 갖다가 해왔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강자다라는 전제하에서 계속 손발을 묶어온 역사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마치 북한처럼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북한처럼 됐다. 네. 자, 북한처럼 이상하게 됐는데 네. 자체적으로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과 음흠. 간첩단 연루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회 단체들이 있는데 네. 예컨대 뭐 종교 교회도 있고요. 무슨 협회도 있고 취미 동호회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있는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어떤 원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결사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돈을 내고 어쨌든 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뭐 이러저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노동조합은 조합비 내고 단체 행동을 하면은 어쨌든 임금 인상이든 아니면은 뭐 고용 안정이든 뭐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로 조건이 그죠? 좋아진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자본주의 어떤 시장 경제에서
이 노동조합만큼 이렇게 이 크고 이렇게 이 대중적인 조직이 없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역시도 원래 시장에 의해서 이제 견제가 되는 건데 뭐 시장이 기업이 그냥 망해버리면 노동조 아무리 센 노동조합도 기업이 망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한국의 어떤 노동조합들은 공공 부분에 한 100만 명이 딱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점적 대기업이나 규제 산업들 있잖아요. 그 은행. 예. 그다음에 뭐 현대기아 자동차라든지 이런 큰 어떤 대기업들에 대기업들. 딱 포진을 해 있어요. 근데 이 대기업들은 이 대기업도 뭐 물건 안 팔리면 망하긴 하지만 그렇죠. 간단히 안 망하겠지, 그죠?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나 소비자를 끊임없이 약탈을 갖다가 하고 마지막에 고열까지 다 빨아먹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공기업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대마불사, 배째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시장을 의식을 하지 않아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어떤 이 성향이 굉장히 약탈성과 폭력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럼 이념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민노총의 집행부가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민노총에 보면은 거기 핵심 간부들이 이른바 종북 주사파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이력들을 갖고 있고 또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갖다가 합니다. 아니, 단적으로 작년 8월 13일 때 그때 남북 3단체 네. 노동 3단체의 어떤 이 공동 결의문을 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남북 3단체가 조선직업총동맹 이거 조선노동당의 어떤 하부 기관입니다. 예. 직업총동맹하고 한국노총 민노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 내용들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혹시 그 내용 소개하셨습니까? 이전에? 예, 소개는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왜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약탈성에다가 그다음에 폭력성에다가 그러니까 조폭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네. 얘기인데 그러다가 왜 이 친북 반미 종북 단체적 단일까지. 정치단체적 성격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시대착오적 이념성까지 갖고 있냐 이거는 이 이유가 뭐냐면 어디든지 노동조합의 간부가 되면요 나중에 어떤 단체 행동을 할 때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단체 행동을 할 때는 이 행동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딴 사람들은 뭐 직장 나와서 편히 쉴 때 뭔가 조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자기 개인의 일상을 그렇죠. 갖다가 접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어쨌든 해고나 구속을 각오하고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보통 노동자들은 잘 못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독실한 신앙심이 있든지 어떤 이념성이 있어야 그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일상의 어떤 행복을 갖다 접어들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 서구 같은 경우는요 아주 기독교 정신에 충만한 그런 어떤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사파 옛날에는 원래 이제 PD가 있었고 NL이 있었습니다. 이 PD가 뭐냐면은 그냥 민주혁명이었죠. 그렇죠. 노동자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어쨌든 혁명을 갖다 해서 일으킨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남한을 갖다가 전복을 해보자. 혁명을 하겠다. 이게 이제 NL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서구에서는 이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혁명가들이 있었는데 한국은 없어요. 네. 그럼 PD와 NL이 있었어요. 예. 원래 이제 이른바 PD 쪽이 있지 않습니까? PD 쪽이 원래는 민노총의 초기에는 이걸 주도를 했는데 이제 PD가 이제 이거는 완전히 쇠락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생산이 안 돼요. 재생산 안 되고 기존의 PD도 제도권으로 다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많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심상정과 노회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이 사람들은 이 종북주의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북이죠 오히려. 근데 어쨌든
이쪽 계열들이 원래는 민주노총이나 이 진보 정당 있잖아요. 정의당이나 정의당 그 전에 민주노동당을 주도를 했는데 뒤늦게 이제 이 NL 쪽이 들어가서 이제 이걸 장악을 해서 지금은 뭐냐면은 NL 계열 활동가 외에는 활동가가 없어요. 근데 원래 NL이랑 노동운동이랑은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농민 쪽이 원래 셌지 않습니까? 그쵸.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갖다가 무슨 이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는 존재로 보고 약간 하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원래 진보 정당도요 하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혁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합법적으로 뭔가 이게 합법 공간에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보 정당하고 거리를 뒀는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 지령을 내렸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군자산의 약속 이전에 오종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북한에 갔을 때 직접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노동당에 들어가서 이걸 장악해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지령들을 갖다가 내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NL계열 활동가들이 이 군자산 연수원에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 대거 들어갔고 민주노동당을 장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령이 최근에 이 간첩단 사건보다도 훨씬 이전에 20년이 넘었네요. 20년 이전에 이미 지령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그 지령은요 비밀리에 내리지도 않아요. 그냥 뭐 노동신문으로 해버려도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한민정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막을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NL의 그 무서움이 뭐냐면요. 이른바 그러니까 주사파들의 무서움은 주사파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지들끼리 뭐 긴밀하게 연계는 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뭐 조선 뭐 이렇게 노동신문을 비롯해 가지고 한민전 방송이나 이러저런 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쪽의 사상 이념 어떤 정책 노선의 통일성을 갖다가 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네네. 주사파는 어떻게 주사파가 되는 걸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은 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주로 이제 주사파를 생산해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위장 취업을 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고 최근에 저 노동계에 있다는 주사파들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나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밝혀내야 되는 게 국정원이나 아니면 경찰의 어떤 공안 담당인데 그쪽을 갖다가 다 무력화시켜 놔가지고요. 저는 지금 미국도 스스로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죠. 민간인 사찰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뭐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갖다가 반대하는 집회들을 하지 않습니까? 미군 철수해라 그러고 지금도 끊임없이 시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간혹 그 젊은 애들도 출연해요. 대진년이라고 있죠. 네, 대진년도 있습니다. 근데 이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확실했었거든요. 깃발 딱 들고 와서 저기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뭐 아니면 무슨 학생회 아니면은 무슨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쟤들이 이렇게 해서 주사파가 됐구나. 옛날에는 알 수가 있었는데 진짜 지금은 대진년은 앞뒤 없이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네요. 참 그게 불행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게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저게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지.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세상은 역사와 현실은 사람 눈은 참 불완전해가지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그 한 측면만 보게 되면요. 천국이 지옥처럼 보일 수도 있고 지옥이 천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이 역사와 현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유라는 개념을 빼버리면요 자주가 남아요. 그렇죠. 자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은 굉장히 자주적인 국가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주적이지 않다 이거지. 북한이 어떻게 자주적이에요? 모든 걸 물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중국에 지금 의존하고 살아가고. 그 눈 감으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들은 핵 개발을 했고 핵 개발 이전에도 큰 소리 뻥뻥을 쳤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인민들은 자유도 없고 먹을 거리도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보니까 머릿속에서 자유를 싹 빼내버리면 자주가 남고요. 그럼 자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무슨 식민지 비슷한 나라고 북한은 아주 자주적인 어떤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그 대남 그 이름이 우리 민족끼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참 그것도 혈연이 그게 뭔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뭐 최후의 분단 국가다 얘기하지만은 사실 분단 국가가 꽤 많고. 아니 스위스하고 독일도요. 스위스의 70%는 독일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뭐예요 저기 그 루마니아랑 몰도바 네네. 깃발도 똑같아요. 중간에 문양만 하나 다르지. 말도 똑같은 말을 쓰고. 근데 한쪽은 소련에 편입이 됐던 데고 한쪽은 이제 독립국가로 남았었던 데인데 소련 해체되고 나서 그냥 따로 살기로 한 거예요. 그 뭐 적대 국가도 아니고 관계가 괜찮아요. 네. 우리는 하여튼 이상하다는 거죠. 원래 어떤 이 자유가 먼저고요. 예. 그럼 자유는 원래 자치입니다. 자치는 자기들끼리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동체를 갖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에서 이제 자치가 나오고 그에 따라 가지고 국가도 선택을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스위스는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네. 어쨌든 프랑스를 쓰는 어떤 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쓰는 사람도 있었고 스위스 로망어를 쓰는 데도 예. 있었고 그다음에 독일을 쓰는 데도 있는데 이쪽 지방이 우리가 독일에 붙을래? 우리 프랑스에 붙을래 하다가 아니 그냥 우리끼리 살 거야. 스위스 연방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원래는 나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곳이죠. 예. 일종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민족 중심의 국가에서 벗어나서 국가주의에서 벗어나서 그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출산율이라든지 이민 문제에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세계 보편 어떤 이성이잖아요. 예. 그렇죠. 국가의 어떤 그 가치 있잖아요. 가치, 국가와 인민 간의 어떤 계약이죠. 국가와 네. 국민 간의 계약. 그 계약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국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제 근대 국민 국가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다시 네. 지금 현재 이제 이 노조로 들어왔어요. 예. 현재 노조원이 한 300만쯤 됩니다. 네. 그 중에서 20만 정도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각각 120만 정도를 갖고 있고요. 네. 나머지 미가맹 노조들도 몇십만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한 노조원이 100만 명이 늘었어요. 조직률이 한 4%포인트 정도 늘었거든요. 10%에서 4%포인트가 늘었으니까 10%가 14% 정도로 됐고 100만 명이 늘었고 요 100만 명의 어떤 상당 부분은 이거 공공 부분하고요. 이게 양반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양반이고 이 사람들은 다 민주당과 지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노조 쪽에서 많이 늘었어요. 네. 건설노조가 이제 늘어난 거는 건설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네.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건폭을 방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건설노조의 어떤 독점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건설노조 횡포를 갖다가 묵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노조에 가입을 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건설노조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노총 건설노조하고 한국노총 건설노조가 일자리를 놓고서 서로 다퉜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늘어나는 어떤 이유들, 그러니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요 시기에 노조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네. 바쁘거나 줄었어요. 자, 그 다음에 늘어난 어떤 성격이, 내용이 말입니다. 원래 노동조합은 교섭력이 약한 취약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게 그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에 헌법 33조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노동상권을 갖다 보장했는데, 노동상권의 대전제는 노동자들은 약자고, 약자기 때문에 서로 단결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체 교섭을 하게 되면은 교섭력이 없는 어떤 취약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 이 대전자에서 노동상권을 보장했어요. 그 노동조합들을 갖다가 만약에 부당하게 탄압하면은 처벌을 하거든요. 자,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근데 노동조합만이 이제 그런 법이 있어요. 노동조합을 갖다가 가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용자가 구속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그 기본적으로 하는 일에 비해서 월등한 권리 이익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상의 어떤 착취계급 내지 약탈계급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어떤 약탈계급의 숫자를 갖다 폭발적으로 늘린 게 문재인 정부예요.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이름으로 그렇게 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폭력성과 이념성을 갖다가 강화를 하는데 일조를 한 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원래부터 상당히 어떤 좀 기형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 훨씬 그 기형성이 이게 그 강화돼 버렸어요. 으아.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다 그렇게 돼 버렸거든요. 예. 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그 민주노총이 이제 아까 사회 어떤 단체 중에서는 노동조합만큼 센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큰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 그 전주 을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강성희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예. 진보당에. 그 예. 진보당은 통합진보당 후신이거든요. 예예. 그 진보당 강령 보셨어요? 진보당 강령에 보면은요. 예. 진보당은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 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 정치정당이다. 하여튼 이 사람들한테는 자유라는 게 없더라고. 희한하게. 자주로 대체가 되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일제 식민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해체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 한미 관계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이게 이제 그 뭐 이 9.19 군사 합의를 그렇죠. 포함해가지고 4.27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건데 공동선언을 이행해 자주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중립적 통일국가. 이 부분은 이제 한미동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 끊어라 이런 그렇죠. 얘기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너무 인접해 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그냥 붙을 수밖에 없게. 붙을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그다음에 뭐 대외 의존 경제 체제와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독점 경제를 해체하고 뭐 민중이 경제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강화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통합진보당의 어떤 그 강령을 빼박은 겁니다. 그다음에 네. 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강성이만 하더라도 이석희의 과후배죠. 외대 용의 캠퍼스 예. 폴란드과 아마 폴란드과에 아니, 폴란드과였나? 예, 과는 다르고요. 음흠. 용인 캠퍼스는 같이 나온 건 맞습니다. 예. 언어인지학과구나. 예, 언어인지학과. 강성이는 예. 언어인지학과네. 양성규 현재 그 민노총 위원장은 외대 용인 캠퍼스의 폴란드과가 학과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실상 그 일종의 그 분양해 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임정엽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 민주당 사람 아니라고 그냥 쫙 선을 그어버렸지 않습니까? 임정엽이야말로 그 완주 군수도 했고 그야말로 몇십 년 아마 민주당 그 민주당에서
복당을 안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선긋기를 딱 들어가고 진짜로 밀어준 거죠. 강성희를 밀어준 거지 사실은.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원래 그 성남이 네. 그 경기 동부연합의 근거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하고 이재명과는 일주 정치적인 어떤 이 동맹을 갖다가 맺었지 않습니까? 맺었죠. 예. 아니, 그거는 2010년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죠. 되고 나서 그 여러 가지 그 이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컨대 뭐 청소 용역을 비롯해 가지고 예. 성남시장이 이렇게 줄 수 있는 이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꽤 많이 나눠줬거든요. 뭐 그것뿐만 겉으로 드러난 거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수사를 무마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청소 용역 얘기도 있고. 예. 아니 뭐 네. 그거는 뭐 청소 용역은 뭐 바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 네. 아니 근데 이쪽하고 어떤 그 정진상 씨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이재명의 어떤 그야말로 신복 중에 신복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진상의 어떤 이력도 그 아주 그 이 경기 동부연합하고 아주 그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강성희의 당선은 이 경기 동부연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근데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치적 어떤 결사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그룹이 민노총을 사실상 지금 상청 지도부를 장악을 했거든요. 네. 엄청나게 어떤 크고 강력한 조직이 민노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왜 간첩 적발된 조직쟁이 국장인 조직문화국장인가 뭐 그것도 다 그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거는 뭐 당연한 건가요? 조직국장이고 이거는 간첩이죠. 예. 원래 그 아버지도 사실은 아버지하고 삼촌들도 아주 간첩 혐의로 아마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 사람을 잘 알고 계시나 봐요. 잘은 모르는데 뭐 이름이야 뭐 좀 예. 알죠. 예. 석근호인가? 예, 뭐 보통 이제 언론에서 이름을 공개를 안 하는데. 네, 예. 이름은 나와 있는데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 사람이 조직국장인데 조직국장은 굉장히 요직입니다. 예.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동부연합이 있고 경기동부연합이 민노총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통합진보당으로 연결되거든요. 예. 근데 이쪽이 나름대로 어떤 이게 스크럼을 갖다가 짠 거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은 민주당은 예컨대 개딸들은 유명해요. 그렇죠. 개딸들은 그 국민적으로는 지지를 받아도 민주당에서 만약에 당대표 선거를 한다 그러면 개딸들은 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경기동부연합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이 진보당 그다음에 어떤 민노총 있잖아요. 이쪽이 민주당의 예컨대 경선 선거인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권리당원이나 이런 형태로도 얼마든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충분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름대로 밀약이 있을 수 있죠. 그 진보당도 알려지기로는 당원이 거의 10만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10만은 뭐 한국에서는 이중당적을 갖다가 이렇게 가려낼 방법도 없고 네. 또 그걸 갖다가 크게 문제 삼지도 않아요. 네. 뭐 공직 후보가 되면 몰라도. 그러니까 민주당에 중복 등록이 돼 있을 얼마든지.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근데 민주당이 보통 한 120만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10만이면은 개딸 10만, 거기 10만 뭐 이러면은 충분히 캐스팅 보트 이상의 파워를 발휘하긴 하겠네요. 실제로 그런데 말입니다. 이 투표를 하게 되면 120만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뭐 50만, 60만. 예, 절반 정도 하겠죠. 근데 이쪽은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네요. 그럼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왜 이런 강성희를 갖다가 당선시키려고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나? 그리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또 철험에도 잠깐 들어갔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언론에서 문제만 안 됐으면 가만히 있었겠죠 또. 네네. 철험에
자체를 보면 별로 운동권들이 아니고 이재명의 측근 내지는 강성 세력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진보당의 강성이를 최강욱이 끌어들인 이유는 뭘까요? 다양한 형태로 연계를 갖다 강화를 하겠다 요런 예. 얘기인데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선거를 하게 되면요 예. 다른 데 조직이 없거든요. 아, 우리는 정당 조직이 너무나 취약해요. 그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 진보당은 조직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민노총의 확실한 지원을 받고 있고. 지금 진보당 있지 않습니까? 예. 진보당은 이거는 이제 너무나 어떤 가치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죠. 머릿속에 자유가 없고 그러네요. 자주만 덩그랗게 있는 거고 도대체 어디에 쓰는 자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주래 자주.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이 동북아 아시아의 냉정한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이 뭐라 그럴까 이 세계에 대한 거의 우물안 깨구리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어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반감도 별로 없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상 이념적으로 후지기 짝이 없는 시기짝이요. 문제는 이제 그런 집단들이 이제 이렇게 민주당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이제 크게 형성을 갖다가 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이제 이렇게 빗장을 열어준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하고 진보당과의 연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정말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안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게 민주당을 갖다 숙주로 해가지고요. 이게 조선노동당이 경기동부연합을 통해 가지고 민노총을 통해 가지고 이 민주당에 이렇게 민주당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는 이런 그림이 굉장히 어떤 일리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조사 내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네. 앞으로 그 윤석열 정부 노조를 상대로 하는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이제 노사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노조의 어떤 불법 행위를 갖다가 엄단하는 것 예. 이게 하나가 있고요. 이건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어떤 노조를 갖다가 투명하게 만드는 건데 모든 어떤 부정 비리는 불투명성 속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러네요. 노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거는 일단은 돈하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 돈은 들어오는 구멍이 있고 나가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나가는 쪽은 이제 회계로 이렇게 이 회계 투명성을 갖다가 제고하는 정책들을 지금 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돈 들어오는 쪽도 뭐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거는 주로 이제 CMS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체크 오프 시스템으로 해서 원천 공제를 해주는데 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밝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상근자인데요. 지금 이제 민노총이 2019년에 그때 공개한 데 보면은 상근자는 1,70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예. 상직 간부 있지 않습니까? 예. 합치면 한 2만 명이 돼요. 야. 아니 근데 상직 간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적 공식적인 상근자는 예컨대 1,700, 1,800명인데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상직 간부나 이런 사람들은 노조 활동 보장 단체 협약에서 뭐 회의가 열리면은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회의를 이건 상시적으로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업 반장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열애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 그렇죠. 그럼 사실상 이 사람들이 상근자가 됩니다. 상근자죠. 근달이 노조 되는 상근자죠, 거죠. 그 사람들이. 예. 그러면 실제로는 뭐냐면은 민노총에서 이른바 이 직업적인 활동가는 10,000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예. 옛날 제가 대우자동차를 갖다 9년을 다녔는데 네. 그때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원수가 12,000명 정도 됐는데 예. 실제로 회사는 그 중에 1,000명 정도를 갖다 연례로 놨거든요. 네. 이게 자 10분의 1이네요, 거의. 거의 그랬습니다 그때. 야.
아니 그때 그 20년 전 얘기고 20년 그러니까. 전 얘기인데 지금은 좀 줄긴 했지만은 대폭적으로 줄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요. 이거 언제든지 그냥 모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국회를 갖다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광화문 광장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댓글 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인터넷 어떤 댓글에서요. 걔들이 어떤 이 조작을 안 해도 실제로 저쪽에 호각 불면은 이건 총결집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어떤 댓글 부대들이 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은 게다 좋아요도 누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은 투명하게 이걸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요. 원래는 밑에 어떤 지금 현재 어떤 북한 직업총동맹하고 뭐 공동결의문을 갖다가 내고 완전히 어떤 뭐 통일선봉대니 뭐 이런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종북 반미적인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일반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일반 조합원들은 무관심해요. 또 일반 조합원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어떤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아마 조합원들이 견제를 하게 나설 겁니다. 또 하나 사용자들이 무기의 대등성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그 사용자의 손발을 묶고 있는 걸 좀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들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안기관이 특히 어떤 이 좀 종북 반미적인 어떤 실제로 이거는 뭐 이 간첩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공안 당국도 이 민노총에 들어와 있는 그 이 간첩과 간첩 어떤 그 혐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정보 수집들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어떤 작업들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참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만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졌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을 좀 다뤄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3대 개혁이 결국에는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 개혁이니까 3대 개혁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네네. 쭉 보는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 최고의 전문가, 특히 또 경세가라고 할 수 있죠.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고 하는 시리즈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